안녕하세요. 티파지토리 오정입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컴퓨전 매트릭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딥러닝이나 머신러닝에서 보통 회귀 문제나 분류 문제를 풀고자 하는데요. 그 중에 분류 문제였을 때 그 모델이 예측하는 성능이 얼마나 좋으냐 하는 것을 좀 속속들이 따져봐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이제 컴퓨전 매트릭스가 되겠습니다. 컴퓨전 매트릭스는 이제 한글로 번역하면 뭐 오차 행렬 또는 혼동 행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냥 컴퓨전 매트릭스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액추얼 축하고 여기 모델 예측 축이 이렇게 바뀌어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설명한 것도 많고요. 그래서 공부하기가 되게 좀 헛갈려요. 저도 체험을 했고, 그래서 제가 좀 이해한 방식대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실제 포지티브였는데 예측 모델을 만들어서 예측한 결과도 포지티브라고 예측을 했으면 그것은 트루 포지티브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 이쪽도 실제 네거티브인데 모델도 네거티브라고 예측을 했으면 트루 네거티브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앞에 것은 이제 예측, 모델이 예측한 거고 뒤에 것은 이제 대상 값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컴퓨전 매트릭스를 통해서 정분류율, 오분류율, 민감도, 특이도, 정밀도, F1 스코어 등을 산출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회귀와 분류의 성능 평가 지표들을 보게 되면 회귀의 경우는 이제 그 평균 재고 못차죠. 그래서 피팅된 선하고 그 발생된 잔차들이 얼마나 작아지느냐, 그게 최소로 작아지는 모델을 이제 베스트로 하는 거고요. 분류 모델일 경우에는 말씀드린 정확도, 정밀도, 재현율, F1 스코어, 또 ROC 커브, 또 AUC 뭐 이런 개념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때 보시면 똑같이 실제 포지티브였는데 예측도 포지티브였다. 이건 아까 똑같은 그림이고요. 근데 맞는 걸 아니라고 예측했으면 그게 이제 일종 오류가 되는 거죠. 통계에서 말하는. 그리고 아닌데 맞다고 한 것은 이제 또 이종 오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종 오류, 이종 오류가 왜 따져야 하는지, 그리고 모델에서 왜 그것들을 잘 생각해 봐야 되는지, 이제 그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정확도는 모델이 전체 문제 중에서 정답을 맞춘 비율. 그러니까 전체 모델이 예측한 것 중에서 정답은 요거와 요거가 되겠죠. 요 두 경우는 틀리게 예측한 거겠죠. 그래서 그 비율이 되는 거예요. 그 정밀도는 모델이 포지티브라고 예측한 것들 중에서 실제로 정답이 포지티브인 비율. 지금 막 포지티브, 네거티브 굉장히 헷갈리실 거예요. 근데 뒤에 가서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여기서 F1 스코어는 이제 정밀도하고 민감도, 이것들이 모두 높아야지 높아지는 그런 조합 평균 값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정밀도가 중요한 경우가 있고 또 민감도가 중요할 경우가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모델은 두 개 다 좋았을 때 좋은 모델이다 라고 하고요. 그 두 개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둘 다 값이 커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돼야만 F1 값도 커집니다. 그래서 F1 스코어를 쓰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이제 컴퓨전 매트릭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요 그림이 가장 핵심적인 그림이고 꼭 외워두셔야 돼요. 자, 좌측이 실제, 위쪽이 예측이라고 머릿속에 항상 입력해 두시고요. 뭐 양성, 음성은 이거는 안 봐도 이제 그리실 수 있겠죠. 머릿속에 그려질 겁니다. 그래서 실제 양성인데 모델도 양성으로 예측했으면 찐 양성, 그리고 아닌 걸 아니라고 예측했으면 찐 음성, 그죠? 그리고 아닌 거를 다르게 맞다고 포지티브라고 했으면 이거는 오판 음성이 되겠죠. 네거티브를 아니라고 했으면 오판 음성이 되는 거고, 포지티브를 또 다르게 예측했으면 오판 양성이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 TP니 FN이니 하는 것은 딱 반으로 나눠서 앞에 것은 예측값, 예. 모델이 예측한 결과가 true이다, false이다, false이다. 그럼 뒤에 것은 이제 P하고 N은 포지티브하고 네거티브인데, 예, 대상 값이 되겠죠.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리고 정확도, accuracy는 정확하게 맞춘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 예측한 것 중에. 예측은 전체 네 가지 경우가 되겠죠. 네 가지 경우의 값을 다 더한 다음에 그 중에서 정확하게 맞춘 찐 양성과 찐 음성을 하면 정확도가 되는 거고요. 반대로 못 맞힌 것을 하면 이제 오분류율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전혀 어려울 게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방향하고 요 PN하고 요 값을 기입하실 수 있다면, 예, 항상 헷갈리지 않고, 예,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요거를 잘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 복잡해집니다. 민감도, 재현율이라고도 하고 민감도라고 보통 하는데요. 실제 양성으로 예측한 결과 중 모델이 양성으로 잘 예측한 비율입니다. 즉 얼마나 민감하게 잘 맞추느냐의 관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양성으로 예측한, 실제가 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실제 양성으로 예측한 결과 중에서 모델이 직접 찐 양성으로 얼마나 맞췄느냐, 그 비율이 얼마냐 하는 게 민감도고요. 반대로 이제 네거티브 쪽에서 실제 음성으로 예측한 경우는 이제 밑에 줄이 되겠죠. 이거는 똑같이 요 전체 분의 음성으로 잘 예측한 비율이 되겠죠. 그래서 이곳은 이제 특이도라고 합니다. 그 특이도의 설명을 제가 어디선가 봤었는데 막 이해가 안 가가지고 특이도도 이제 찾아봤었죠. 그랬더니 보통은 우리가 관심 있는 관심 사항에 대해서, 예, 주로 이제 TP가 되는 거죠. 예. 우리 관심 사항은 TP가 되는데, TP 비율이 되는데, 그게 아닌 비율. 만약에 암이라고 했는데, 암이라고 정확하게 판단한 것도 궁금하지만, 암이 아니라고 정확하게 판단한 것도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게 궁금할 때가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 주요 관심 사항이 아닌데, 좀 특이하게, 반대급부에 대해서도, 정확도가 관심 있을 때, 그때 이제 특이도라고, 그렇게 특이하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어디서 제가 봤는데, 일단 뭐 이해하기에는 괜찮은 설명인 것 같아요. 여기 있죠. 양성인 것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특이하게도 음성을 예측한 값이 궁금한 겁니다. 예. 예를 들어 코로나 감염 여부 예측 시 양성 예측이 관심사이고 중요하지만 특이하게 비감염도 얼마나 잘 판별해냈느냐, 이것도 궁금한 경우인 겁니다. 자, 이제 모델이 양성으로 예측한 값 중에서, 자, 모델이 양성으로 예측한 것은 이제 요 축이 되는 거겠죠. 예. 모델이 양성으로 예측한 것 중에서 진짜로 양성인 것, 이게 정밀도가 되는 거고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델이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했는가에 대한 평가 지표가 되겠고요. TP 플러스 FP 분의 이제 TP가 되겠죠. 이거는 오렌지, 제 다른 섹션에서 진행하고 있는 오렌지 3에서 이제 모델을 만들어서, 분류 모델을 만들어서 이렇게 평가를 해보면 이게 다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모든 게 다 나와요. 그래서 정밀도, 그다음 리콜, 민감도, 이 두 가지의 조합 평균이 F1 값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두 값이 다 높아야지 F1 값도 높아집니다. 한 값이 작아지면 이제 F1 값도, 예, 영향을 받게 되고요. 실제 예제를 통해서 좀 더 이해해 보겠습니다. 총 200개의 샘플이 있답니다. 그 중에서 실제죠. 실제 20개, 실제 양성이 20개, 음성이 180개인데, 이제 분류 모델을 만들어서 예측을 했더니, 모델은 양성을 70개, 음성을 130개로 분류를 한 거예요. 그냥 이것만 딱 봐도 그렇게 별로 좋은 모델은 아니네요. 그죠? 성능이 형편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계산을 해보면 정분류율, 오분류율은, 예, 모델이 예측한 게 4가지 경우가 되겠죠. 예, 그 중에서 제대로 예측한 거, 양성을 양성으로, 음성을 음성으로 예측한 거가 비율이
이제 될 것이고, 오분류율은 반대로 잘못 예측한 거, 음성을 양성으로, 양성을 음성으로 예측한 것을 이제 오분류율이 되겠죠. 이것은 뭐 그냥 기본적으로 탁 계산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민감도는 뭡니까? 이게 사실 민감도, 특이도 뭐 이런 개념들이 한두 번 이렇게 이해하셔가지고는 힘들어요. 뭐 저도 그랬고요. 굉장히 곱씹어야 돼요. 그런 과정들, 시간이 필요합니다. 조바심 내지 마시고 그걸 좀 음미하셔야 돼요. 이 의미에 대해서. 그냥 외우면은 사실 힘듭니다. 근데 그래도 일단 뭐 시험을 보거나 뭐 문제를 맞춰야 되면 또 알고는 있어야 되니까 그냥 이 표를 외우시고, 실제 예측 요 방향을 외우시고, 민감도 첫 번째 양성 이쪽 가로, 특이도 그거와 반대급부 관심 있을 때, 네가티브를 진짜 네가티브라고 예측한 것도 관심이 있는 거죠. 특이하게. 특이도였죠. 민감도, 특이도, 정밀도는 뭐였죠? 정밀도는 모델이 양성으로 예측한 것 중에 진짜 양성이 얼마였느냐, 이게 정밀도였죠. 1, 2, 3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뭐 그래도 돼요. 일단 문제를 맞출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이 모델의 정분율은 70%인데 정밀도는 불과 21%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따져봐야 돼요. 리그레션 할 때 결정계수 R2만 가지고 하면 안 된다고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잖아요. 형식적인 어떤 수치에 불과하고 그 안에서의 정말 따져봐야 될 내용들이 이런 민감도, 특이도, 정밀도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분류를 잘한 것 같지만 정확도가 낮아지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좋은 모델이라고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F1 스코어도 계산해 보면 33분이 안 나와요. 33%, 0.33분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 양성 중 양성으로 잘 예측한 지표와 양성으로 예측한 것 중 실제 양성인 지표를 모두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근데 33%가 나왔으니까 F1 점수는 이제 쓸 수 없는 정도의 이제 모델인 거죠. 그래서 학습 데이터, 기계학습 알고리즘 적절성을 재검토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는. 그리고 안정적이고 신뢰적인 모델을 위해서는 특이도, 또 F1 점수 이런 것들이 함께 높아야 돼요. 두 번째 예제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경우는 1000개의 제품이 있는데 그 중에서 실제로 50개 불량품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토대로 이제 식별 모델을, 판별 모델을 만들어서 결과로 예측을 한 경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실제 정상 제품이 950개였는데 모델을 통해서 예측을 했더니 또 10개를 예측 불량이라고 잘못 판별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 불량이 50개였는데 모델을 통해서 예측을 시켰더니 또 정상이라고, 불량인 거를 40개나 정상이라고 또 예측을 했어요. 10개만 맞다고 했고요. 이거를 해보면 정상품을 불량으로 10개 오판했죠. 불량품을 정상인 거로 40개 오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40개 불량으로 정상으로 오판한 경우는 이제 심각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수치적으로만 계산을 해보면 에큐러시는 95%예요. 모델이. 그러니까 아무 짓도 안 하고 그냥 해도 그냥 95%가 되는 거죠. 정확도는. 그래서 별로 이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이게. 물론 그냥 없는 것보다는 당연히 있는 게 좋지만 이게 무슨 모델을, 성능을 좌우하는 그런 결정적인 그런 지표는 아니라는 얘기죠. 모델 정분류 정확도, 오분류 정확도는 이제 쉽게 구하고요. 정밀도를 했더니 0.5가 나왔고 재현율은 0.2가 나왔어요. 근데 이 경우에는 어떤 게 포지티브로 해야 될까요? 정상인 거가 우리의 주관심사는 아니죠. 당연히 불량품이 주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불량품을 포지티브라고 놔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이렇게 계산했던 게 정밀도가 보통 이렇게 계산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하시고 봐야 됩니다. 왜 말하던 거하고 틀리지? 라고 생각하신 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지만 민감도가 정밀도보다 더 중요할 경우가 있고
그 반대일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이제 암 진단에서 이 민감도가 훨씬 더 중요한 이유가 나옵니다. 예. 트루 포지티브, 진짜 암인데 암으로 판단한 경우는 예, 그냥 치료하고 수술하고 하면 아주 정상적인 경우죠. 근데 진짜 암인데 예, 네거티브는 이제 암이라는 거죠. 암인데 암이 아니라고 폴스라고 예측을 해버리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방치하게 되죠. 예, 생명을 잃을 수도 있고요. 이런 경우 때문에 이 암 진단 이런 분야에서는 예, 민감도가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반대로 이제 스팸 메일 쪽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반대 경우가 됩니다. 스팸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아니었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볼 기회가 사라졌죠, 메일을. 그래서 중요한 이메일을 누락돼서 어떤 불이익을 당할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근데 반대로 스팸이 아닌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스팸이었다. 안 걸러지고 제가 보게 된 거죠. 그렇다고 무슨 큰일이 나는 건 아니죠. 물론 바이러스니 막 이런 거는 좀 논외로 하고요. 예, 일단 그런 피해는 없다고 가정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스팸이 아닌 줄 알았는데 스팸이었다 그러면 이제 조금 귀찮아지는 것뿐이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정밀도가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져봐야 된다. 그 분류 모델의 성능에 대해서, 그 성능 지표들에 대해서 이렇게 따져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설명 안 드린 게 이제 ROC 뭐 이런 것들 있죠. ROC 커브가 있고 AUC가 있고 이렇게 True Positive Rate, 예, True Positive Rate 다 약자죠. 그게 Y축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1- 특이도, 예, 이걸 False Positive Rate라고 X축으로 놓습니다. 그리고 이 둘 간에 계속 모델이 예측해 나간 값들을 이제 찍어 나가면은 이런 이제 그 교차점들이 생기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45도로 된 선은 이제 AUC 면적으로 따지면 0.5가 되는 거고 풀 면적은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가장 퍼펙트한 모델이 되는 거고 얘는 아무런 식별력이 없는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델을 만들고 이제 평가해서 ROC 커브를 그려보면 여기에서 점차적으로 이제 배러 방향으로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예, 선형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 커브 아래에 있는 면적, 예, 언더 더 이게 뭐죠? 커브, 에리어 언더 커브인가 그럴 거예요. 이 면적이 크면 클수록 모델의 성능이 좋다라고 판별하는 방식입니다. 여기 나오죠. ROC 커브는 모델의 판단 기준을 연속적으로 바꾸면서 측정했을 때 폴스 포지티브 레이트하고 트루 포지티브 레이트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 말이 지금 막 이해가 잘 안 가실 거예요. 예, 근데 계속 곱씹으면서 의미를 파악하시는 분이 없어요. 예, 그리고 이해가 안 가더라도 일단 이렇게 평가하는 데 쓰인다 라고 하고 용어들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튜의 상관계수가 있는데 이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인데 1에 가까워질수록 모든 샘플을 올바르게 예측했음을 의미하는 수치입니다. 아까 그 오렌지에서 예, 여기 매튜의 상관계수가 나오죠. 예, 여기 1에 가까울수록 이제 성능이 좋은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로그로스는 로지스틱 회계의 정확도에 대한 일반적인 측정 값인데 이 값은 작으면 작을수록 0에 가까워질수록 모델이 성능이 좋다. 그러니까 오차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학습 오차가 줄여지는 그 방식이거든요. 로그로스. 네, 뭐 중복되는 설명인데 예, 이렇게 실제로는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예. 그 다음에 하나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제 ROC 커브를 그리다 보면은 뒤에 보여드릴 텐데 여기 보면은 이거 보세요. 이것도 오렌지 3에서 제공하는 ROC 커브 기능인데요. 이제 모델 아까 FPR과 TPR 축으로 이제 교차하는 점들을 쭉 연결해 나가면 이제 모델의 어떤 성능을 나타내는 그 곡선이라고 했죠. 이 수치들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수치는 앞만 봐도 Y축 수치도 아니고 X축 수치도 아니에요. 예, 얘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고요. 이건 뭐냐면 이제 트레스홀드입니다. 기준값인데 분류 모델의 Y 값은 기본적으로 확률 값으로 출력이 됩니다. 근데 이를 분류 결과로 반환해 주기 위해서 0과 1 사이에, 그러니까 이쪽이냐 저쪽이냐를 구분 짓는 기준값이 되는 거예요. 그게 스레스홀드를 정해주는 거예요. 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요 수치 보실 때 왜 X축 값도 아니고 Y축 값도 아닌데 이게 어디서 나온 숫자지?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예, 그것은 기준값이다. 판단의 기준이 되는, 이쪽이냐 저쪽이냐를 판단하는 그 판단 기준이 되는 수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값을 달리 취해주는 경우를 보면 일반적으로는 0.5를 기준으로 사용합니다. 그게 0.5 이게 되는 거죠. 이게 45도 사선이요. 참인 것을 반드시 잡아줘야 하는 경우, 뭐 예를 들어서 환자가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전염병에 걸렸는지 여부, 그러니까 예방 차원에서 어떤 조금의 낌새라도 있으면 되도록 양성으로 치우쳐서 판단하게 해버리는, 이제 그렇게 할 때는 폴스 네거티브를 최대한 피해줘야 되는 경우가 되는 거고, 기준값을 그래서 작게 잡아주는 거죠. 그 반대의 경우로 최대한 참으로 판명하는 것을 보수적으로 결정해야 할 경우에는 이제 크게 잡아주는 거예요. 0.9. 그래서 이런 결정을 내는데 이 트레스홀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기준값을 다르게 하면 민감도, 특이도가 각각 달라진다. 확률값에 따라 분류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기준값의 결정을 할 때 ROC 커브를 활용하는 거고요. 이 트레스홀드를 이제 결정할 수 있는 거고, 예. 트루 폴스의 그림 보면 트루 포지티브, 그다음에 폴스 포지티브, 그다음에 트루 네거티브, 폴스 네거티브, 이것들을 요 기준을 어떻게 옮기느냐, 요게 수치가 되겠죠. 어떤 수치, 요 수치를 어떻게 옮기는 게 어떤 상황에서는 더 바람직하냐 하는 겁니다. 그게 트레스홀드입니다. 로그로스는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모델이 학습하면서 이제 에러를 모델이 계속 줄여 나가죠. 예. 줄여 나가서 이 부분은 0 값에 가까워질수록 그 모델이 좋은 모델이다 라는 거고요. 예, 여기 나오고 있고요, 설명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로그 함수로 돼 있고요. 자, 이제는 그 실제 문제에서는 멀티 클래스 컴퓨전 매트릭스가 있죠. 예. 아까는 우리는 4개만 가지고 했죠. 이렇게. 근데 네거티브, 포지티브 사이에 하나의 클래스가 또 생겼죠. 뉴트럴이라고. 예. 이렇게 되면 똑같습니다. 뉴트럴인 것을 모델이 뉴트럴로 예측했을 때 그 숫자가 8300개가 되는 거고, 예. 이렇게 또 되는 거예요. 이거는 계속 늘어날 수 있겠죠. 예, 요 예제는 제가 실제로 했던 오렌지 그 코드를 한번, 오렌지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실무에서 사용했던, 제 연구 실무에서 사용했던 오렌지 분류 학습 모델입니다. 머신러닝 모델이고요. 데이터는 보면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 이제 파생 변수를 제가 인자 분석을 해서 파생 변수, 효과적인 파생 변수를 만들어서 이제 학습 대상 자료로 줬고, 스코어라는 이제 타겟 답을 주는 지도 학습이죠. 예, 대부분이 지도 학습이고요. 그렇게 주고 샘플링을 75%, 이게 총 100건입니다. 100건에 대한 75%를 학습 자료를 주고 나머지는 25%는 테스트 하는데 써라. 예, 리메이닝 데이터. 이거는 오렌지 섹션에서 했었죠. 그래서 샘플러를 실행을 하면 예, 작동을 합니다. 학습을 진행을 하고 나머지 25%로 예측을 하게 되죠. 분류 모델이기 때문에 컴퓨전 매트릭스를 한번 보면 아까 설명하고 다르게 이제 1, 2, 3이라는 클래스가 이렇게 3개가 있죠. 저는 예,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실제 1이었을 때 1이라고 예측한 게 몇 개냐, 실제 클래스가 2였는데 2라고 예측한 게 15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대각선 외에 수치가 많이 나오면 안 좋은 모델이죠. 분류 성능이 떨어지는 겁니다. 요것들이 없거나 작아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랜덤 포리스트의 경우, 뉴럴 네트워크 신경망 경우, 서포트 벡터 머신, KNN일 때, 그 다음에 그레디언트 부스팅일 때, 이 결과들을 보면 이렇게 나오고요. 테스트 스코어를 보면 여기서 제가 설명드렸던 그런 것들이 다 나옵니다. 매튜의 상관계수, 리콜, 센시티비티죠, 민감도, 정밀도, 그 다음에 조합평균, F1 스코어, 그 다음에 AUC, 이거 다 나오죠. 근데 보통은 F1 스코어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상호 비교가 되죠. 어떤 알고리즘이, 어떤 모델이 성능이 좋으냐, 같은 데이터를 주고서 같은 조건에서, 예,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예측한 것도 여기는 에라까지 나와요. 에라 값이 낮게 예측을 했는지, 그러니까 불안하게 예측했는지 확실하게 예측했는지, 그 정도를 여기서 또 세세히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F1 스코어하고 다 나오고요. ROC 커브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 분류 모델 예측 결과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씩 볼 수도 있고, 이렇게. 예. 여기 보면 디폴트 스레스홀드 0.5포인트를 나타내라 했는데, 얘를 끄면은 포인트가 사라지고요. 이제 표시를 하게 되면 각 모델에서 아까 말씀드린 1클래스를 1클래스라고 분류하는 그 임계점이 되는 거예요. 임계 기준값. 예. 요거는 서포트 벡터 머신에서의 또 그 기준, 스레스홀드 기준이 되는 거고요. 이거는 신경망에서의 기준이 되는 거고. 예. 다 이렇게 크로스해서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좀 골치 아픈 내용이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가 머신러닝 모델이나 어떤 딥러닝 모델을 만들어서 예측을 했을 때, 그것이 분류 문제일 때 모델의 성능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